선배님도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참여를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좀 섭외를 했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숫자 2를 찍어주신 분 4분, 우리 이석구 선배님과 4분, 5분,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정지웅 관님 혹시 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안내드릴 내용은 일본의 디지털 ICT 직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발표 목차로는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는데요. 국내에 좀 청년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일선에 나가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 수치 해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ICT 잔마켓에 대한 부분, 이게 왜 기회인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 해외 취업 부분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한일 간의 취업 시장을 좀 통합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을 CDP, 커리어 개발 패스, 자기 커리어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 통계청의 통계자들을 보면 한 44%가 옛날에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는데 지금은 취업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44%가 지금 재수를 1년간 하시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삼수도 17% 정도는 하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도 또 44%라는 숫자인데, 요거는 첫 직장이 비정규직.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사실 나쁜 표현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IMF라는 그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처우를 낮게 하는 그런 걸로 명칭이 사회적으로 굳어졌는데, 사실 나쁜 표현은 아닌데요. 아무튼 처우가 안 좋은 포지션으로 44%, 또 1년 만에 또 관두는 분이 66%. 커리어가 좀 되려면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제공이 되는 게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ICT 잔마켓, 저희는 이제 한 20여 년간 다른 업종, 호텔도 있고 관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디지털 ICT 이쪽 부분만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크롬,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거를 지금 웹 검색할 때 많이 쓰시는데, 요거의 전전 버전이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넷스케이프를 그 손수 손코딩으로 하신 분이 마크 앤드리스인데, 요분이 2011년 시점에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이렇게 약간 예언하듯이 해놓은 표현인데요. 모든 회사는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되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다 먹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바라보면 이 표현이 맞는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고 있는 현장이 이제 여기 현대자동차 바로 그 앞에 코엑스몰에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안 하고 플랫폼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I란 말이 엄청나게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AI라는 표현이, AI 표현은 이제 1950년대에 나왔는데 2010년까지 현실화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저희 비전공자 분들도 지금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컨셉만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뭐 하드웨어는 만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가 없는데 보이는 거, 이런 걸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논리적인 개념이라고요. 여기까지만 다루는 거라면 그냥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995년에 인터넷 기반의 그런 랭귀지가 이제 자바라는 것이 출시가 되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원격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메시지 처리가 열어지면서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혼자서 자동화 처리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라는 이런 그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원래는 그냥 IT라는 표현이 정보기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IC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IC라는 용어는 이런 인터넷이나 웹이 부각된 사실은 검색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95년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자바가 첫 탄생이 됐지만 한국에 상용한 것은 이제 2000년 그리고 한국의 비즈니스들이 이런 인터넷 베이스로 싹 갈아탄 것이 2010년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사건이 터지면서 메모리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진화가 됐네라는 게 확인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콘텐츠,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네 라는 처리가 됐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라는 용어, IC라는 용어가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로 이제 포장지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디지털 테크, 디지털 신기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게 있는데 요 말은 뭐냐면 데이터의 처리 단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리 단위가 10의 12승까지 테라바이트 정도까지는 뭐 검색 시대의 얘기지만 지금 페타바이트 10의 15승 또 오라클 같은 데서는 이제 10의 18승 엑사바이트 요타 제타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엑사바이트까지 처리하는 부분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는 페타바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이런 추천이라든가 또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진 것이죠. 거기 이제 자동화 기능이 붙으면 AI가 이제 지능을 가지고 지금 챗 GPT처럼 이걸 느끼는 것처럼 챗 GPT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AI는 아닌데 아무튼 AI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두려움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두려울 만한 AI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컨셉으로 진화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관련된 언어라나 기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나라가 200개 정도 있듯이 언어도 한 200여 개 있듯이 컴퓨터 관련된 친구들 언어들도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게 한 100여 개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아주 핫한 것은 한 20개 정도 추려집니다. 이것이 워낙 이제 이 순위가 왔다 갔다 엄청 심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것만 계속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요. 구글에서도 관리하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다고 해서 허접한 언어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거 한두 개만 잘해도 경제활동 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대세 언어 탑4는 파이썬, C, C++, 자바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좀 다르지만 데이터 분석, 웹 플랫폼 관련된 전문 분야, 이건 이제 제조 이론 분야, C++은 이쪽 자바하고 약간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보이는 기술을 프론트 단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백엔드 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계를 허물뜨리는 그런 스크립트의 진화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꼴을 오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중에서 전형 데이터인데 전형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받았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결론을 뽑아내는 건 결국은 전형 데이터다. 이렇게 돼서 이제 SQL이 다시 중요해지는 상태로 SQL은 누구나 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계 확률이 중요해지니까 공학적인 어떤 수치 현상이 중요해진다는 건 이제 또 라이브러리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들도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하면 여기서 졸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 배우고 있죠. 스크래치. 이건 고급자 언어죠. 러스트.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게 전부 다 데이터, AI 이런 광풍에 따라서 프로모션 되거나 진화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챗GPT는 가까운 단어를 찾아서 그 거리값으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AI 분석하신 AI 하시는 분들은 AI라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ICT 시장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 시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인재라든가 서비스가 깊어지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돈을 많이 써야 벌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약 20년간 계속 이 위치에 있어요. 승률이 전 세계 시장이 한 1.2%, 0.2% 상승했어요. 1.2%. 그리고 이제 일본과 영국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미국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2%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50배 정도 돈을 더 쓰고요. 일본은 원래는 한 20년 전에는 8배 정도 시장이 컸는데 지금 한 6배 정도 시장이 큰 상태입니다. 그 관련된 종사자 인원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35만 명이고 일본이 112만 명, 미국이 363만 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보다 시장이 50배 큰 미국이 우리보다 인적 구조는 10배 정도 크다는 거니까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일본도 우리보다 사람적인 부분은 3배, 3배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시장이 6배 더 크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일본의 산업성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30년까지 한 79만 명 맥시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어떤 분이 질문을 그 나라의 인구가 1억 2천 명인데 부족하면 거기서 양성해서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왜 외국인 뽑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짜 교육으로 지금 양성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취업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양성할 필요가 없어요. 각 직군마다 다 그냥 취업이 그냥 완전고용제로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ICT 분야의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취업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필요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정이 되는 전문가 그룹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일본은 개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전문직 개방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3D 업종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직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니까 우리는 이제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월급을 중요시 여깁니다. 일본에는 연봉이라는 표현을 별로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우리라고 비슷한 게 연평균 소득이죠. 연평균 소득을 좀 보면은 일본에서 정보통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전체 20여 개 업종 중에서 탑3입니다. 세 번째로 높아요.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부분이 1, 2위가 똑같아요. 1위 공사계열, 2위 금융계열, 3위는 일본은 정보통신업이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업은 5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급여 차이를 보면은 1, 2위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1, 2위는 서로, 근데 이제 3위부터 달라요. 정보통신업이 이거는 달라요. 보면은 일본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1년에 이미 6,200단위를 넘었고 600씩을 보면 2,300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한 4,500, 600 정도.
그래서 아까 35만병의 평균 연봉을 보시면 되고 있어요. 여기는 12만병의 앞서서 보셨던 시장의 크기를 보면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미국은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신입사원으로 간다는 건 거의 안 돼요. 다 경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끝나고서 독일, 영국, 프랑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게 저희도 한 20년간 여러 중국 빼고 여러 국가를 두드려 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이 그나마 문호가 개방적이다. 한국에서 신입사원,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은 흔쾌히 비자를 전문직으로 내줄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한개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불량직은 뭐 35만 명 열어놨고 전문직도 지금 열어놨는데 한국 사람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지금 경쟁력 지수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G7 국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있지만 왜 우수하다고 판단되냐면 일본에 관련된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적극성이다. 일본의 청년분들도 뭐 적극성이 없진 않지만 한국 청년들에서는 굉장히 수줍은, 내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이렇게 수줍고 내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 직무 어제도 이제 저희 IBM 근무하다가 이제 창업하신 31기에 최진호 졸업생이 센터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이 IT 직무, 이게 IBM 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마스터 졸업생을 보니까 일본에서 전공자 3년 차로 수준이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T 직무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외국어, 일본어 여러분들 안 배워서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배우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요. 다른 나라 가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분들이 하는 일본어와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준이. 그래서 일본어 너무 잘한다. 그런데 영어도 하더라. 또 제3국가도 하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라든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막 설명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자 취업용으로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10억 받고 가면 되죠. 일본은 이민이 없어요. 일본은 이제 이런 내에서 비자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영주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취업에 있어서 재무자격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전략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마스터 졸업생분들 일본에서 활약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비인국이라고 하는 이 타입과 공도 전문직 이 두 가지 타입. 다른 것들은 저희랑은 관계는 없어요. 이런 전략의 타입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컨셉을 잡으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숫자 1, 없으시면 숫자 1 틀려주시죠. 채팅창에. 네네. 기술 연구원이요? 네네네. 영국 여기입니다. 영국. 교수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비자 받고 이공계 기술자 요거는 이제 이거는 대학교나 연구소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회사 관련된 시험도 보시면 되겠죠. 행기종이. 네. 또 있으실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적으로는 이렇게 서울에서는 SSI
IT 브랜드로 이제 취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과정의 실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3년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ICT 역량이 대학이 되기 때문에 뭐 국내 취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영향이 되니까요. 점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분쇄되기 열리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이제 선택하실 경우가 많아져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거진 보고해 냈습니다. 취업 94.8%고요. 작년 하반기에 수료한 인원이 78명인데 수료한 차이님의 스냅샷 사진을 찍은 겁니다. 수료하고 뭐 3개월, 6개월 지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료한 그 달을 스냅샷을 찍으면 찍었더니 71명이 취업이 확정, 그리고 70명이 일본학습이 선택하신 거고 국내학습은 2명. 취업은 자기 자유니까 유리한 조건에 가시고 국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학습 선택하신 분들의 부분만 조금 조명을 하면, 내가 이제 유수기업, 강소기업을 좀 나누는데, 내가 20년 전에 할 때는 중소기업이었는데, 2년 전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소통을 이어가니까 유수기업들도 많아진 거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움츠렸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한 150개 기업 이 정도 풀 가지고 한 자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외국인을 전문직으로 그거 취업하는 회사는 한 만여 개 되는데 국내에 알려져 있는 거는 300개 정도인데 저희가 한 300개 정도 풀 정도는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직구간에 작년 하반기에는 46개사가 부인하시겠다고 한국에 방문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11개에서 유수기업을 하는 상장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직원 200명 이상. 이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라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복지도 좋죠. 25명이 국토로 가셨고, 45명이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가셨는데, 46개사 오셨는데 왜 35개사냐? 중복합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1개사는 그냥 빈손으로 가십니다. 20년 전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에 의해서 한일 간의 인적 교류 부분이 하면서 인적 분야에서는 원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또는 이쪽 관련된 경력 10년차 이 정도만 대상이었는데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놨었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의해서. 근데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제도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보처리 기사 발전이 없어도 취업하는데 문제없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3%가 정보처리 우리 필요 없어. 기자 내줄 때 필요 없어. 퀵관리소의 기준에 보면 한 4개 정도 그룹이 나눠야 되거든요.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정처리 기사 제출 안 해도 기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사택이나 주택지원금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취업에서도 이제 이게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완전 뭐 원격에서 뭐 준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근데 뭐 취업인데 이제 일본 취업할 때 나한테 왜 사택 주택지원금 안 주지 이렇게 억울해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냥 일본 사람 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노만한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이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작년 하반기 비율은 한 63%가 이제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현재 5월달, 6월달에 지금 상반기 자폐를 저희 하고 있거든요. 한 95%가 이걸 저희 갖고 있어요. 다 회사마다 달라요. 작년에 하반기에 취업한 연령대에 보면 21살, 21살이 가장 적은 33살이 가장 많은 분이었고요. 내가 이제 디지털 ICT를 하면서 깨닫는 건데,
전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물론 전공을 버리는 건 아니야. 전공 분명 완성이라고 필요한 건데, 이 디지털 ICT라는 거를 모장을 하시면서 이 경제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전공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은 컴공과 일본어를 제외하면, 컴공으로 바라보면 한 80%가 경제공자고, 일본어로 바라보면 10%가 경제공자였는데, 컴퓨터 전공을 하거나 일본어 전공을 하는 거를 둘 다 전공으로 본다면 한 50%가 비전공자인데 비전공자 전에 취업한 사람의 풀 전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철학도 있고 예술 경영학도 있고 금융 디자인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직무로 지금 경제활동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이 없어도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물론 있으면 지원하는 회사가 더 많죠. 기회가 더 많은 거죠. 한층권 61%되고, 일본어 자격 시험이 이제 N1, N2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N1, 물론 일본어 잘하는 거죠. N2 보고는 못하지만, 어떤 간에 이거 두 개가 자격증 없어도 한 40%가 취업하는 문제 없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일본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일본어는 잘하는데, 그것이 정석이 시험처럼 내년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시험 보실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화를 끝낼 수 있다. 시험이 자격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포트폴리오에서 이 기업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샘플이에요. 서비스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내가 해봤다 라는 것을 이제 기업에 어필하는 거죠. 기업에 수영을 하려면 어떤 영역이 사실은 이거는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한 20년 전에는 기술력만 있으면 취업이 된다. 10년 전에는 일본어만 배우면 취업이 된다. 그랬는데 2015, 16년 넘어가니까 기업들에서 바라보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인성적인 영역, 이게 자기 관리 영역, 또 사람 공감하는 영역,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치거든요. 몸에 되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사회적인 영역,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면 일본어를 잘하냐 못하냐 게 아니에요. 센스에 관련된 얘기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냐. 이거는 공부에서 이 두 가지는 공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기본 자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가 갖춰져 있으면 사실 요 밑에 거는 좀 안 돼도 오케이요. 그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뭐 전공 나이 뭐 따지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인지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IT랑 8개월, 9개월 배우시니까 100% 이하의 경우는 없지만 7, 80%만 소화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7, 80% 소화하시면 일본의 전공자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제 일본어 쓰는 것까지는 조금 안 돼도 괜찮고요. 듣고 말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하시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전공이라든가 일본어 전공이라든가 이런 데 정리하면 있냐면은 그냥 각점적으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좋죠. 올해 초 6월 말에 올해 안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주신 기업이 이제 52개 사. 물론 지금은 더 많아졌죠. 지금은 현재 5월, 6월 지금 잡혀오는데 지금 현재 44개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요 사인을 준 데는 하반기에 오겠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업들에서 제시한 17개사 기술기업과 34개사의 강소기업이 제시한 평균 연봉은 2대 10으로 봤을 때 349만 원, 3,49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 포지션은 저희는 이제 개발 엔지니어 양성 과정이에요. 저희는 오로지 취업입니다. 취업의 수요가 적은 건 양성 안 해요. 취업의 수요가 많은 걸 양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아웃테이크를 실행하고 있고요. 그걸 관련해서 이제 컨셉을 구성하는데, 시스템 인프라 엔지니어 이건 뭐냐면, 점점점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제 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홍보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개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데, 이분들이 이쪽으로 전환 매출 좀큰 분야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관련된 이쪽으로 전환 매출은 불가능한데, 이쪽에는 이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 빠르고,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잡 디스크션을 보내주신 상태입니다. 이번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도 앞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에 한 4개 정도 직무 분야로 이제 공유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풀스택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웹 서비스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이나 웹 서비스로 뭔가 오더하고 주문하고 배달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프론트 단, 백엔드 단 이렇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풀스택이라는 용어로 설치되어 있어요. 요 잡포지션이 가장 많아요. 대학교 오늘에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시스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최근에 이제 3, 4년 전부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AI하고도 밀접한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준 커리큘럼은 풀스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풀스택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일본어가 이게 N2 이상이 돼 있고 또 풀스택을 따라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목 중심으로 별도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일본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데이터 회사와 기업과 내정기업이든 시험기업이든 논의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추가적인 보강 및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 부분 보면은 이제 평균 363과 342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분포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51개사 주신 거에 이 분포도를 보면 이게 지난 몇 년간 언론 보도에서 엄청나게 왜곡된 데이터인데, 굉장히 잘못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 데이터는 104,500, 그 다음에 눈은 2,8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빈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중간가, 미디어가이 3,400 요 수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명성을 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우리가 부러운 부분은 뭐냐면, 유수기업과 방송기업이 한국이라면 이렇게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만나요. 워낙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기업은 만나죠. 심지어 더 좋은 데도 있죠, 중소기업이. 일본은 비즈니스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그런 것이 약간 저희는 좀 부러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아무거나 있으시면 채팅으로 써주시면. 진도 차이. 풀스택 엔지니어링 본질이시고요. 풀스택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고객과의 밀접하게, 고객의 우리가 UX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객한테 전달되는, 고객한테 뭔가 받는 그 마지막 단계, 첫 단계를 설계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지금 그 뒷단에서 그 백엔드 단이라고 이 뒷단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서 자동화시켜서 이 고객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구매가 엄청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걸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여서 움직이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냐면 이 체계가 공부하기 쉬려면
그 아래쪽에 데이터 백본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되돌입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백본에 안에 전달해줘야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분석이면 분석이 되면 여기 데이터가 이쪽으로 보내져가지고 여기서 고객한테 전달돼요. 이런 성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좀 이해됐을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해하기 쉽지는 그래서 그 풀스택 분야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가 전부 다 개발 역량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 분석 중심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데이터를 실시간과 대치 데이터는 쌓여져 있는 거, 실시간에는 실시간 떨어지는 데이터. 여기 카카오톡 건드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전처리 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세워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주는 것까지 역할이에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거는 네, 질문을 제가 올려가지고 그렇군요. 여기 내가 방해했어요. 또 요거는 또 나중에 그것을 또 자세하게 저희가 비슷한 특강으로 요 부분만 꼬개는 특강이 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내용이 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첫 직장을 해외에서 먼저 한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시장은 국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제3세계로 가는 것을 괜찮지 않냐라는 말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험하실 수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 무슨 사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규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 물론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무서운데 아까 말씀드린 20년간 계속 기자적인 거를 확인해 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독일이 정부 부분을 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졸업생은 정기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00명을 넘었고요. 이제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이제 2,947명, 96.1%. 취업한 분들의 내용을 조금 더 열어보면 2,287명, 77%가 해외 취업 선택하셨고, 660명, 22%가 이제 국내 취업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취업 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수정을 하고 오는 건 아닌데, 졸업생분들이 이제 놀러 와서 명함 주고, 제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4배 정도 타입으로 지금 정리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에서, 중소기업 3년에서 6년, 지금 조금 더 짧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일본 현지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미국 기업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별로 가다가 전문기업 이런 쪽으로 진화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경력을 쌓으니까 전공 대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력이 3년, 6년 쌓으면 전공 대학이 안 중요해. 그냥 그 경력이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에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AB가 가장 많아요, AB가.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대한민국한테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015, 16, 17 코로나 오기 전까지 좀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 아예 그냥 이직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평생 다닌 직장을 그냥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타입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임원으로 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제3세계는 미국이 가장 많죠. 제3세계로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커리어를 보면 아까 그 마케팅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개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분야가 너무 달라요. 뭐 처음에 한 3, 4년은 내가 뭐 파이썬 쓸 줄 알아, 뭐 R 쓸 줄 알아, 뭐 이런 거 같이 뭐 자바 써, 자바 안 써, 뭐 C#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분야가 있어요. 자바를 쓰는 어느 분야가 제일 좋아요. 아무리 분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나면 실제로 뭐 게임이라든가 뭐 물류, 통신에서 뭐 이런 거 심지어 기자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많아요. 근데 경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케팅이 맞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선배님이 또뭐 현장에 있는 모습을 좀 이어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졸업생분들이 이제 그 인재교회에 구성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활동을 좀 못했지만 다시 예배처럼 도와야 하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뭐 농담도 함께 하고 입장도 정보 공유하기도 하고 또 괜찮은 것을 추천도 시켜주고 이익도 시켜주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또 현재 200명 정도 되는데 다 몰랐고요. 로고를 보면 다른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요 활약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겠습니다. 미술 간의 무역 발전이 이제 미술 간의 기술 발전으로 진화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처음을 만들었고, 그래서 일본 내 도쿄상학생에서는 ICT 레벨별 처우라는 것을 이제 관리 분석을 했는데 쉽게 쓰다 보면은 레벨이 1, 2, 3, 4, 5, 7입니다. 근데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발자라도 요런 걸 할 수 있냐? 그리고 레벨이 달라진다는 건데 명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포인트는 여기 레벨 3와 레벨 4입니다. 갑자기 레벨 3, 저도 저희 졸업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너무 5천까지는 그냥 가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은 쉽게 안 올라가요. 그 다음은 어떠한 실제가 되거나 어떤 재수가 좋거나 뭐 역량이 뛰어나고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레벨 4까지 되면 갑자기 서로들이 크죠. 네? 여기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졸업생들은 이미 레벨 1, 2, 3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희는 과정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졸업생들이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는 분야가 레벨 4, 5. 레벨 4, 5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탐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자기도 역량이 있으면서 자기랑 비슷한 역량 있는 분들을 리딩하고 끌어주고 또 이제 팔로워십도 보여주고 이런 분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과정은 요 과정에 국한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요 과정 내에서 줄 때 우리 졸업생들이 활약하는 내용 그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할 거고 광주는 6월 개강 예정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G8이라는 것은 특성을 그렇습니다. 디지털 ICT는 경계가 없어지는 쓰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본 이런 ICT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의 판교밸리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판교밸리에 평균 연봉 1억 이상 되는 기업이 20개 정도 있거든요. 또 20개 정도 기업이 아마 35만 명이 0.98%예요. 그리고 신입사 많고 뽑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목을 풀고 기다릴 필요 없고 경력 2년이나 3년 싸우면은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넘나드는 저희 졸업생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꿈꿔보시는 게 어떠냐. 또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커리어는 유니크할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대선 발표 드리려고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기마다 이런 멘토링 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었던 참여해 주셨던 멘토분들 중에는 일본에서 2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다음 카카오로 이직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고 한 5년 정도 계시다가 삼성전자로 국내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쭉 훑어주시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미래가 가까이 다가오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슨 말씀하셨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채팅창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2시간으로 계획을 했어요. 지금 3시 6분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Q&A만 하기에도 좀 빡빡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는 거는 따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직무의 차이 질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현직에 계시는 선배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은 교수님이나 멘토님이나 회장님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두루두루 해주시면 풍성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선배 멘토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이 과정을 서울에서부터 광주에서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26기에 졸업을 하신 이석준 교수님이 지금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고요. 2014년도에 수료를 하고 현재는 라인에서 사업 기획 프로젝트 리딩 리더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잘 답해줄 수 있다라는 걸 참여해주신 멘티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위치가 되게 가톨릭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통상학부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형적인 문과 전공생이었고요. 한국에서 1년 정도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인사팀에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처음 IT와 그리고 일본어를 입학했던 지금 현재 서울에서 CI 마스터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때는 IT 마스터라고 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포지션을 또 바꿔서 현재는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의 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졸업생 타이틀로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담당자 하고 계신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선후배 사이에 마시면서 하시는 이 정도의 레벨까지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있나봐 진짜 해소되는 이야기, 그 질문들 여쭤보시면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 소개를 요청드린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드리면은 질문을 드릴 수 있겠구나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 다 한 개 이상의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이제 생각하신 좋은 질문을 또 드려야지 또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질문 생각해 주시는 동안 제가 짧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우대한 교수님께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IT 직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토끼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언어도 해야 되고 비전공이신 경우에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게 즉 대학에서 전공을 해도 잘 될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교수님께서 무역 관련된 IT 비전공이시고 게다가 현장에서 근무도 하시다가 말하자면 이직을 되게 크게 방향 전환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네, 저는 사실 그 지방대 출신에 그리고 이력서 상의 스펙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그 디자인 했던 그런 내용보다 이력서에 깨어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아직까지도 점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10년 전쯤에 토익 점수 한 560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그 점수로 대학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업에 이력서에 이 정도 점수를 적으면 솔직히 바로 서류를 방탄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스펙이었는데 그런 점수에 그리고 지방에 있다 보니 솔직히 대구가 광주도 그렇지만 대기업 이런 큰 좋은 그런 직장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걸려있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가서 생각하게 되는 집을 구하거나 이런 비용이나 아니면 해외 나가서 집가는 그런 비용이나 별로 다닐 것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일본 처음 온 게 27살쯤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어릴 때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지금 좀 많이 세계적 이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이랑 가까운 중국도 생각했었고요. 그 외에 꾸준한 캐나다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 IT 마스터 과정을 알게 돼서 일본 취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랑 IT 두 가지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하는데 걸리는데 IT 마스터에서는 제가 1년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1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까지 달성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아까 정장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신 자료 보면 여기까지 약 3,000명 정도 졸업생들이 96% 정도 시험률을 보이는데 이렇게 자료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포스터에 90% 이상 취업을 한다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보고 이건 그냥 홍보성 멘트구나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까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갔는데 다들 아까 보여주신 그 리스트처럼 근데 그냥 그 IT 회사에 다들 취업해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믿고 이 과정을 믿고 지원을 하게 돼서 일본까지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몇 가지 질문을 좀 주셔서 채팅창에 우선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번 직장 근무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 만 9년, 10년째 이제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라인에 근무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SI 기업이라고 해서 IT 쪽 파견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일본 대기업의 콘텐츠 정도 자회사 쪽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라이브 이직을 해서 네, 그총 이직 횟수로 보면 한 3번 정도 이직을 해서 라이브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라인이 그리고 한국에 세 있는 번째. 라인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라인에 계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라인 본사에 있습니다. 네. 한번 IT 개발 2개월을 위해 지속적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 네. 저는 우선,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담당했었던 분위기들, 제가 맡았던 직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막상 코딩하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 많이 퇴사하다 보니까 또 친구와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개발팀과 미팅한 기획 담당자분들과 미팅 한 두세 건 정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당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또 AI가 챗GPT다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IT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 서비스들 그런 거를 언론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들 그리고 이전에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그런데요. 현지에서 기술자 컨퍼런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해서 저희 트렌드라든가 개발 유행하는 개발 상태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거리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직접 카메라 오픈하셔서 말씀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백민 씨 질문 있으세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미리 배우는 좋은 과목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들으셨을까요? 네.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면 최소한 외국어는 뭐 완벽하게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취업하려고 하면 뭐 히라가나나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을 듣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다른 뭐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어, 영어 그런 외국어 공부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는데 일본어는 한국어랑 문법도 비슷하고 단어의 발음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공부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어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IT 쪽으로는 교육과정 공부하는 편이라고 하신다면 생활 코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으셔서 거기서 웹 개발에 대한 기초 강의 이런 것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김대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제가 일본어 관련해서 한국가에 비해 한국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하고 어순이 비슷하다든지 좀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일본어를 교육과에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최소한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를 하실 수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점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수련을 하시면은 일본어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혼자만의 케이스가 아니라요. 일본에 오신 분들 다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그렇게 한 6개월 공부하면 다들 능력이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26기라고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처음에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네, 포함해서 솔직히 일본어와 IT 전공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본어 이미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바로 취업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IT 분야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취업을 하지 조금 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공부를 해서 가려고 하는 분은 저희 기수 때는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명, 4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한 10% 정도만 공부자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본어도 처음, 그리고 IT도 처음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에 주말에 프렌드 한 10명 가까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얘기를 써보니까 전공을 했던 사람은 한 명,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만큼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일본 취업에 관해서는 일본어를 상대적으로 따로 읽고 배우기 쉬우니까 고집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 전공자가 이런 개발 쪽을 병행해서 배웠을 때 나중에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진로가 많이 열려 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어떤 전공이라고 하나요? 디자인 쪽. 디자인이. 네. 일단 잠시만요.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면 보이실까요? 네. 솔직히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코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메인으로 표현을 많이 하실 텐데요. 솔직히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해서 100까지, 1에서 100까지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치면 이 코딩하는 과정은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기획이나 디자인 그리고 사이트 오픈 관련한 이런 테스트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IT 전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디자인이나 기획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요. 솔직히 나 코딩합니다 하는 개발자는 조금 레벨이 낮은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셜리스트로 해서 굉장히 많이 쌓이고도 직접 코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갈수록 코딩이라는 그런 행위보다는 기획을 한다던가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전체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래밍 자체 안에도 디자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아까 김경 교수님께서 UI UX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유저가 보기 좀 이상한 디자인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쉽게 버림받기 때문에 UI UX에 굉장히 회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기존의 제조업이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책이 사원, 예비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임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IT 쪽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IT 회사 부장입니다, 임원입니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난 그런 게 아니고요. IT 쪽은 처음에는 초보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주니어 개발자, 그리고 시니어 개발자, 그리고 임원이 되면 CTO나 아니면 비즈니스 전체를 같은 거를 관리하는 CEO 이렇게 단순하게 직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반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하는데 한 1년 만에
솔직히 좀 1년 좀 짧아서 한 2, 3년 만에 시니어 개발자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2, 3년 만에 저기로 잘해서 스타트업 CTO로 입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IT 쪽은 그런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력서 이런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자기의 기술력,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개발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주기 때문에 아까 여기 말씀 중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유니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시장에서 그 사람이 가진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챗 GPT가 나와서 AI 쪽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AI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AI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최근에 현재 유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핀테크라든가 배달 관련된 시스템 그런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좀 유행과 타이밍이 좀 잘 맞으면 연봉이나 자기가 수익 얻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으로 경은님께서 일본 IT 취업에서 영어, 중국어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잘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현재 나이트마스 졸업생 중에도 비슷한 생활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솔직히 회사에서 일본어를 할 정도만큼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현재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 주위에 보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본어보다 영어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팀 자체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영어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IT 분야, 특히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T 시장에서는 영어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 자체가 중국에서 사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서비스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대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는 리서치나 알리 이런 쪽 담당자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또 연봉이 높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던 친구도 현재 챗 쪽에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 30대 초반인데 정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T 쪽이 연봉이 높다고 해서 대부분 8천만 원, 1억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 3천만 원 전후해서 받으시다가 4천, 5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운이 좋으면 30대 중반 정도부터 그리고 아니면 한 40대 초반까지는 1억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시간이 30분까지 되나요? 사실 멘티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계속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평가하기 전에 이분들께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조리해서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 포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그것 한번 보이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IT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상당히 시작하셨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머라는 직책이나 아니면 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 쳐다보고 코딩하고 앞에서
감싸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솔직히 구글링에서 자사 부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지금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있는데 이건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IT 개발자들 사이에 코딩 소스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치시님 같은 사이트로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나 5인 기능 중에 뭐 이런 기능 만들다가 버그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런 사이트에서 전부 다 자사 부처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IT 회사라고 하면 굉장히 대박적이고 그리고 복지나 사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알고 맞아가지고 이 일이 이걸로 구현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겠는데 이렇게 아니면 길다가 저희 국회에서 상사 만나면 이런 아이디어인데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막 화이트보드도 없는데 막 대식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를 좀 저는 그런 걸 꿈꾸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실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무슨 바닥에 갇힌 닭처럼 특히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가 있는 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어떠시거나 한마디를 많이 설치한 2, 3년 공부했던 그런 IT 인자들은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없고요. 이때 그냥 서랍 같은 거 하나만 주고 진짜 앞사람이랑 거의 눈을 마주치고 일을 할 정도로 그 옆사람이랑 거의 팔꿈치를 붙여가면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좁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구글에 회의를 하러 가보고 아마존에 미팅 이렇게 아마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근무하는 환경을 조금 보긴 했었는데요. 그런 글로벌 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본 내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지만 그 중에도 대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드릴까요? 꿈을 깨끗하다고 하면 좀 잔인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본 자료인데요. 솔직히 이 코딩하는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PPT나 엑셀에 UX에서 작성하고 설계에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거의 왼손이 혹시 그 글씨 크기가 조금 작아서 전체 화면 슬라이드 보기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자료라서 아까부터 보기에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체 공정 중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공정은 20, 30% 안 되고요. 나머지는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라던가 서비스 모델에 대한 설계, 그리고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IT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커리어 쌓기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커리어 쌓기는 단순히 이런 수치를 올려간다 아니면 연봉을 올려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내가 직종과 직무를 가지고 이직을 할 것에 대한 설계를 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현재 나인 안에서 나인페이라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정도는 써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와서 했던 일들은 3회 이사관리 시스템, 인쇄 시스템 이런 쪽을 담당하다가 유연한테 선배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금융 핀테크 쪽 능력을 쌓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2, 3년 정도 핀테크 업무를 경험을 하고
직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즈니스 엔지니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서비스를 일본에 론칭하는 이제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즈니스 그리고 일본의 비즈니스랑 양쪽을 다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은 서비스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빅테크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한 스펙을 쌓아서 현재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류라든가 그리고 SM 타운에서 일본의 동방신기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굉장히 지금 한류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라든가 아니면 YG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쪽 IT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담당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명 SM 타운에서 JT 쪽 담당자를 해서 그런 한류에 힘입어서 콘서트라든가 굿즈 판매 그리고 콘서트 응모 시스템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굉장히 회사 수익을 나누게 공유를 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 관리라든가 최근에 경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농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일본에 처음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분야가 잘 맞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직종 프론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지금 굉장히 생뚱한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IT 공부하시면서 난 어떤 스킬을 키우는 게 장래적으로 그냥 즐길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커리어를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이번에 좀 업무사에 대한 질문도 어떤 분이 주셔서 많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퍼스트 스케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배달 시스템 만든다 하면은 주문 받아서 배달하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웹이나 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도 바로 버그가 안 나올 정도 만들어서 바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놓자마자 그 유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버그 납니다. 아니면 이런 게 추가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그때부터 다시 재설계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계속 이렇게 붙여서 중에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한국 방식이고요. 일본은 처음에 요구사항 정리해서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를 하는데 이걸 워터풀 방식, 포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포스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형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 단계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세한 부분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본인들 아시죠?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본인 이단 방식에 맞춰서 모든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물이 한번 위에서 아래로 뜨면 물이 거꾸로 흘러서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 끝난 과정에 대한 걸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제 시장에 내놨을 때도 거의 도구도 잘고 사고가 잘 안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하자면 한국 방식은 빨리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가져서 서비스를 내놓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유저와의 바로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배달 앱이라고 하면 폰 설정할 수 있는 일을 투자해주세요 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잘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치면 일본은 서비스 론치한 뒤에 만약에 폰 기능 나중에 추가로 넣어주세요 하면 다시 처음부터 요구사항 받고 디자인하고 다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다 전체 과정 또 꼼꼼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몇 달, 근데 몇 년씩 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식은 이 현대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한번 출시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거는 신뢰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친구의 기회를 여쭤보면 질문 선택을 대한 타이밍의 것들 저한테서 사회정보 실처인데 지금이야 되는 어려운 것고 질문 선택하는 시기는 입사 지원하는 시기일까요? 입사에서도 질문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처음에 일본에 취업을 하면 입사업체로 해서 파견 우리나라에서 파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파견해서 좀 보완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일자리에 한 3개월, 그리고 B라는 일자리에 한 6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돌아가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처음 일본 한 1년에 3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사기업이나 직무의 근무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주셨는데 솔직히 한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스스로적인 스펙이라고 하죠. 공모전이라던가 자격증,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대기업, 인력선 내려고 하는 수상 750, 800 이 정도는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스러운데요. 일본은 그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경력 그리고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노인기능을 내가 배달 서비스를 만들었다. 배달 인력이라고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어떤 파트를 만들어냈고 그걸 만들면서 어려웠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거를 잘 풀어내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쌓으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다가 이 한국의 좀 열악한 경제적 환경이 어떤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실증을 느껴서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특히 남성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일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20대 한 중후반만 되더라도 매니저 직책을 달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신입사원 사람들이 거의 중견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 4년 중견사원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처음에 들어가면 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 팀에 지금 한 10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자 서로의 나이를 모를 정도로 일본은 나이에 대한 거는 굉장히 프리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제가 현재 30대들도 50대 사원은 아직까지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요. 저도 지금까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한테 반말하고 같은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업무를 하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당신 이런 부분 잘못했잖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짚고 업무는 업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나이 차이 이런 거는 역시 술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나이 차이를 느끼지 실제 근무하는 곳에서는 나이 차이가 거의 못 느낍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재택근무인지 아니면 주간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좀 감사하게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 재택근무를 지원을 해주셔서요. 이제 재택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회사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건에 재택근무를 필수로 넣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회사에서 한국으로 치면 KTX죠. 신칸센 비용이랑 비행기 비용도 출퇴근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나 아니면 오키나와 이런 쪽으로 거의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끝에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집에 한국 가서 드시면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연락을 받고 드렸는데 추가로 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좀 홍보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일본 쪽 관련해서 유튜브 같은 걸 하다가 저는 좀 최근에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또 블로그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일본 취업 관련한데요, 생활 관련한데요, 이런 부분들 블로그에 종종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일본 취업에 대한 좀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방에 주소 URL 남겨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 정보로 공유를 나중에 금방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래도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웹도님을 보내드려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못했는데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소팅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답변해 주신 거에 너무 압도돼서 질문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다는 걸 좀 현실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대략 3,500 정도 연봉 받으면서 신입으로 근무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12월에 수료한 학생들 중에 대졸 신입인데 4,700 연봉으로 받고 입사한 친구들을 1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겠지만 실제로 주위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동시에 3,500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기숙사나 사택이나 집세를 내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한지, 어떤 분들은 일부러 지방 근무를 선택하셔서 여행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교수님 얘기 듣고 조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이 특히 초봉을 기준으로 치면은 한국보다 연봉이 낮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일본과 한국 연봉 차이를 보시면 자료가 나올 텐데요. 한 3, 4년 전에 초봉을 따지면은 한국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일본이 초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는 친구들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개 3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낮은 친구 같은 경우는 250만 원, 한국으로 치면 2,5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솔직히 연봉 받고 처음에 일본 오면 자기 굉장히 지키는 돈이 한 60을 정도 되는데, 목표 기준으로 한 달 월세가 8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그보다 조금 더 낮으면 회사에서 더 먼 곳이나 시골들에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2, 3년 정도는 좀 눈물져진 그 분위기를 좀 많이 드실 겁니다. 대신 일본 취업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은 학력이라던가 배경, 스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솔직히 시장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지는 상관형 형식으로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일본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이나 애플 이런 쪽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래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한국인 평균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그런 글로벌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 있기보다는 일본 와보시고 그리고 일본을 기반으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유럽으로 진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어본 IT 마스터가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짧은 기간 안에 일본어 IT를 배울 수 있는 건 있지만 한 가지는 그 동문회가 정말 좋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재학 교수님도 그렇고 박경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도 최고의 인식하는 방법은 지인 찬스거든요. 저도 지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처럼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글로벌 그리고 고액을 못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일본 취업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이 ABC 과정 통해서 꼭 일본 취업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준비하신 내용도 풍성했고 질문에도 꼼꼼히 다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속한 시간이 9분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런 일본 IT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광주 DSA 팀장 맡고 계신 기용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정보만 얻어갈 수 있도록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테이블 스쿨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민간으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저희가 테이블 스쿨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수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연수사에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모집이 돼서 선발이 되시면은 연수를 실시를 하시는데 저희가 8개월 정도 교육 과정이고요.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일본어하고 교육을 듣고 취업 지원, 그 위에 이제 일본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 인문회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트랙2 과정이고요. 일본 IT 취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규자, 그러니까 정규 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인턴십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IT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 인원 중에 약 30%가 지금 IT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취업 쪽에서도 이제 서비스 직군이나 이런 이제 기성계 존재할 수 있지만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IT로 저희가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저희 정부에서도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트랙 2라고 해서 연수 과정이 1000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의 입시 과정은 딱 1000시간이고요. 일본하고 IT, 취업자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트랙 2라든지 청해진 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 이석주 졸업생께서는 봤을 때는 아마 연봉이라는 그 기준이 아마 좀 낮게 측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 2,400원대 당시에.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트랙2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3,300만 원. 요 기준도 작년까지는 3,200만 원이었는데 기준이 상공에서 정부에서 조금 강화가 돼서 현재는 3,300만 원 이상 취업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생들이 가서 좀 고생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고생하는 부분을 좀 저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국가 많진 않아요. 그것도 일본에서도 IT 인구의 경우에만 이렇게 연봉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연수 기간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일본화 글로벌 인재 양성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팀이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자폐로 운영하고 있는 TRT, 그 다음에 IT,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은 최근에 웹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AI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이제 구건사 뮤지케이션의 액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중앙건축 현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준비되는 20분과 파트 당상 15분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모집하는 과정은 현재 ABC 디지털 익스퍼트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AI, 데이터 클라우드 약자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웹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수를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8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CT 쪽과 이제 일본어가 진행이 되는데 IT 쪽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 이제 자바. 자바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현업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하게 되면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요즘은 이제 프론트, 이제 백엔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풀스택 개발하고 그냥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서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 면접 대비 이제 면접에 있어서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기술 면접 대비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자도 처음부터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국어도 저희가 레벨별로 분반해서 수업합니다. 토익5라고 해서 이제 토익, 후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 면접 분야, 비즈니스 1번, 자기 PR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일본어를 처음 하신 분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지원은 저희가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잡혀 사이트를, 잡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00여 글로벌 기업, 일본이나 국내,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풀을 갖고 있고요. 요번 상반기에도 약 5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 모집은 현재 저희가 6월 22일까지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요. 34세 이하 대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라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육과정은 6월 26일부터 1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 대상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월 50만 원 해서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취업 비자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이제 여기 내선번호나 혹은 SW 마스터 소사이티 넷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의 안내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과정 안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는 저희 이석주 멘토님 선배님 다니실 즈에는 서울에 있는 일본 IT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4대1, 5대1까지도 돼서 이 과정에 선발되기 위한 준비를 따로 하기도 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정에 IT나 일본어를 한 번 안 해본 청년들이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반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사전 교육을 하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좀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약간 저녁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수단식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3,000명 정도의 해외 취업 선배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쌍극으로 북미 유럽으로 아니면 국내로 돌아오셔서 국내에 계신 그 창업하시고 임원급이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후배들, 연수생들 일본으로만 보내지 말고 국내에 있는 자기 회사에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 과정이 아닌 국내 취업 과정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해외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국내 취업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짧게 안내해 주세요. 네. 먼저 그 교육 과정이 지금 이제 광주에서 똑같이 그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엔지니어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순수 이제 국내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이거는 이제 고용부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참여기업, 그러니까 채용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기업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현업에 있는 프로젝트가 기술력을 이제 교육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아까 정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졸업생들이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은 그 졸업생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좀 해서 인재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성 교육 사업이고요. 이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지금 교육 광주 1기에서 1기, 2기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3기는 이제 이것도 6월이나 오히려 이걸 조금 더 개발해서 없을 수 있는데 아마 하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약 80시간 정도 교육 과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처리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국내 취업 연수까지 지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과정은 전부 다 이제 수강하실 수강을 매주 펴놓고 다만 이제 지금 소개된 과정은 이제 내일 배운 카드를 계속 받으셔야지만 그 과정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3분이 초과되기는 했는데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주신 교수님, 또 공조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참여하신 많은 연기분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진행한 특강 내용상에 특별히 가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편집을 하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께 또 나중에 영상 희망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는 마쳤고요. 이제 현장 정리하고 할 건데 관련해서 지금 오늘 행사 관련해서 혹시 못 다 하신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노트북 정리하는 시간 전까지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퇴장하셔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는 토닥토닥에서 보낸 채널 알림으로 신청하신 건데요. 어떠셨어요? 혹시 지금 뭐 학생이세요? 네. 졸업하셨어요?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게 조금 괜찮겠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늦게 오셨죠? 아, 그랬어요? 저 사실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디자인 정도면은 관련이 많이 있는 분야고 아예 저희 대표님한테도 무역 이렇게 하시다가 계셨고 전공이 완전 생판 다른 거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이제 아예 안 해봤던 직무도 번호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도 사실 이거를 소개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들을 때마다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통계적으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을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신 만큼 억지로 고민하시고 취업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